자, 기본이론 과정 4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491페이지예요. 491페이지 보시면 2장 부동산 가격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 적도 있지만 두 문제까지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에서는 역시 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꼭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에요. 잘 듣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절에서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에서, 3절은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서 다루고 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분이 없어요. 모두가 그동안 출제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은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1번 챕터 내용이에요. 흔히 경제학에서는 내구재다 이렇게 하는데, 내구재는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재화예요. 참, 내구재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어때?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참, 효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재의 경우에는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래 쓸 수 없는 재화가 있죠. 비내구재다라는 겁니다. 참, 오래 쓸 수 없다. 그래서 사과 먹어버리면 그만이겠지요. 참,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효용이 어때?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내구재의 경우에는 가치와 가격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 가치와 가격이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이 견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구재다. 오래 쓴 재화가 되겠죠. 부동산은 내구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쫓아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을 구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동산에 가치라는 게 있다는, 가치는 우리가 value 이렇게 표현하죠. 가치는 뭘 할 것인가? 자, 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편익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 자, 보세요. 장래 기대는 유형적인 편익도 있지만 무형적인 편익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유형적인 편익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자, 이것은 부동산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은 무형적인 편익이라는 게 쓰이는 비금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이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정신적 만족감 얻어볼 수 있잖아요. 처음 장래 기대는 유무형의 편익, 즉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유무형의 편익, 즉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치.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참,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당연히 가치는 뭡니까? 현재의 값이다 알 수 있겠죠. 참,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럼 일정 시점에서 이 같은 가치는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20일 현재다 생각합시다. 그럼 2017년 2월 20일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는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일지도 가치는 어때?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2월 20일 현재 이 부동산의 장부 가치도 있고요, 담보 가치도 있고, 과세 가치도 있고, 보상 가치도 있고, 보험 가치도 있다는 이점. 구하고자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일지도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이다라는 건데, 가격은 흔히 프라이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교환의 대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부동산이 지난 1월 1일 날 2017년 1월 1일 날 30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30억 이 자체가 뭐 됩니까? 바로 교환의 대가다 알 수 있겠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 사이의 교환의
대가를 의미한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30억은 어때? 실제로 지불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참 가격이라는 것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미 지불이 되었죠. 이미 지불이 됐으니까 가격은 어때? 결국 과거의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값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럼 가격은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처럼 된다면 2017년 2월 20일 이와 같은 일정 시점을 기준한다면 가격은 몇 개 있을까요? 30억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 시점을 기준한다면 단 하나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을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비교가 잘 되셔야 되겠죠. 장래 기대되는 유무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없을 가치란다. 반면 매수와 매수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뭡니까? 가격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가 현재의 값임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 과거의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자도 가치는 구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어때?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드립니다. 가치와 가격 관계를 살펴드리는데 사실 어떤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차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치라는 것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억의 가치가 있는데 어때? 가격이 상승해서 31억 이렇게 거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하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억의 오차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치는 30억인데 2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가격이 하락돼서 반드시 가치가 하락하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때? 플러스 1억의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차는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 건 아니라 그랬지요. 반면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반대로 자, 가치가 상승하면 이래서 어때?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은 가치는 게 없다면 결국 가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는 가치가 먼저 상승을 해야 된다. 따라서 가격의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 참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라는 게 있다.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표현을 해놓은 게 바로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표현한 돈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의 기초는 뭐가 있다? 가치. 이것은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표현한 게 바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어때?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 같은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다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초과 수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이로해서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초과 공급이다 이야기하죠. 그럼 초과 현이 나타나면 당연히 가격은 어때? 8% 넘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해서 가치보다 어때?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이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이제 가격과 가치도 어때?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처럼 가격과 가치는 괴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격과 가치는 같아진다라는 거. 그럼 잡으세요. 뭐가 변해서 같아질까요? 가격이 변해서 같아질까요? 가치가 변해서 같아질까요? 그렇죠.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이때는 초과수요죠. 그럼 초과수니까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이 더 많습니다. 초과 공급이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 참 가격이 변해서 결국은 어때? 가치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때? 가치에 회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격이 변해서 가치와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장기적으로 가치 어때?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는 어때?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를 어때? 혼용해서 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상품 자체는 가치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같아진다 이러면서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보자. 여기에서만 정확히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구분하시고, 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 표현 자체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부동산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혼용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만 부동산 가치와 가격을 정확히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91페이지 1번 챕터예요. 1번 챕터 시간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다 소개되어 있죠.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부동산은 내구재이므로 가치와 가격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이 견해를 쫓아서 양호를 1번 보세요. 양호를 1번 보시면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 즉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가치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값이다. 자, 가치는 현재의 값이라 그랬지요. 자, 가치는 일정 시점일지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 보험가치, 과세가치, 보상가치, 담보가치, 장부가치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준한다 해도 가치는 어때? 여러 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 참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주 봅시다. 따라서 가격은 어때? 과거의 값이 되겠지요. 일정 시점에서는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잘 비교해 드렸죠.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의 값임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 과거의 값이다. 자,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도 구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어때? 단 하나 존재한다.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 3번은 이제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다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편과로 1번이에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가치 사이는 어떤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 봅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하지요. 다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어때? 얘처럼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가로 2번 봅시다. 가격이 상승해서는 가치가 상승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가격의 기초엔 뭐가 있다? 가치. 이런 가치가 화폐를 매개체로서 표현된 게 바로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장래 기대된 유무의 편익 이걸 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처럼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했다. 화폐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에 비해서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편과서 한번 보세요.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결정된 값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어때?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와 어때? 괴리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회귀한다. 자, 뭐가 변해서 같아진 겁니까? 가격이 변해서 가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가치에 회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 1번. 자,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때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여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가격이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 2번.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이때는 초과 공급 현상 초래하여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동그라 3번. 수요 공급이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고 가격 가치는 같아진다. 이때 뭐가 변하는데죠? 가격이 변해서 결국 가치와 같아진다. 그래서 가격은 가치에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챕터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493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봅시다. 2번 챕터는 부동산 가치의 종류다 소개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참 일정 시점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가치는 구하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거로 1번 봅시다. 양거로 1번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투자 가치는 자, 대상수산이 특정한 투자자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투자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자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자, 장래 편익이다, 이익이 있다, 소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어떤지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바로 투자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 자체가 어떤지 매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일정 금액이 발생한다. 이 연구이 발생해서 연구연금을 가정하고 우리가 할인을 하려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즉 소득이다 또는 수입이다 좋습니다.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투자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럼 할인율로 뭘 쓸 것인가? 바로 할인율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합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요구 수익은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있죠? 왜?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구 수익을 할인율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투자자마다 동일한 투자할지라도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는 어떤지 아주 주관적인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래 기대된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했어요. 결국 장래 기대된 편이다. 이건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현금 유입이 날 수 있겠죠. 이걸 할인율로 할인했던 게 뭡니까? 현재 가치로 바꿨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에서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앞으로 우리가 또 심화 과정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웠지만 가치평가, 즉 감정평가, 3방식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시장 가치예요. 그래서 앞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또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시장가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3방식에는 자, 원가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 비교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수익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 이처럼 가치평가 3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아주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정한 시장에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보세요. 자, 이처럼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니까 누구라도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내 허중에 돈이 나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는 현금, 자, 유출의 자, 현재 가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 뭐가 더 커야 될까요? 자, 우리 이런 데 있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성격이고,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 성격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둘 모두가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투자 가치는 유입이고 시장 가치가 유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현재 가치로 뭐가 커야 타당성일까요? 당연히 유입이 커야 타당성 있겠지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같다라면 균형 상태가 되겠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 투자 가치가 더 크다면 시장 가치보다 더 크다는 때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용어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게 투자 가치고 이런 게 시장 가치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부분 잘 기억합시다. 자, 이제 투자 가치는 어때? 주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고, 시장 가치는 어때? 공정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가 된다. 이걸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양월 1번. 자, 투자 가치란 대상자산이 특정한 투자자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한다. 설명됐죠? 주관적 가치를 말한다. 왜? 할인율로 요구순위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순위는 동일한 투자 아니랄지라도 투자 주제에 다를 수 있죠? 당연히 투자 가치도 동일한 투자 아니랄지라도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가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봅시다. 시장 가치란 대상자산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는 어때? 객관적 가치다. 이걸 잘 구분하자 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서는 이러한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결국 감정평가에서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었죠.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뭡니까?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시장 가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살펴드렸죠. 한 번 더 봅시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을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어때요? 결국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아주 객관적인 가치다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게 시장 가치다.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양거래 2번 봅시다. 자, 양거래 2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소개하는 내용인데 대상자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뭡니까? 사용 가치가 되겠죠. 특정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이때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사용 가치가 되겠지요. 다음 대상자산이 시장에서 매도 즉 교환되었을 때 형성되는 가치를 뭡니까? 교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한다.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3번 보세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가치 들어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보험 가치다 땡땡 하고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우리는 우측을 보고 이런 게 어떠한 가치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치를 말하는. 자, 보험금 산정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 가치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번 소득세나 제한세를 부과한 데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를 말한다. 그럼 세금이죠. 그래서 과세 가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공익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의 경우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치를
보상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번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준으로 사는 가치는 담보가치가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 저당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네 5번 대상자산의 당초 취득 가격에서 법조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품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가치를 말한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부상의 잔존가치예요. 이걸 우리한테 장부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네 6번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전이나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자산 진입 가치를 어때? 공익가치란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게 뭐다? 용어 정리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4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5페이지는 2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이다 소개인데 사실 부동산 가치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 것인가? 전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킨 요인을 우리한테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때? 형성 요인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발생할 것인가? 먼저 부동산은 우리에게 효용, 즉 유용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만족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참 효용, 유용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어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사는 우리에게 쾌적성, 편리성을 제공해주죠. 상업용사는 수익성을, 공업용사는 생산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자, 유효 수요는 결국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유효 수요, 즉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수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구매 의사의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우리가 어때? 유효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다.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뭐냐니까 참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아예 없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할 만큼 있는 건 아니다. 이때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 그럼 잡으세요. 토지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할 만큼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에게 효용, 유용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를 의미한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같은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할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사막이 있어요.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지금 주택이 한 채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주택의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 그럼 주택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라는 거. 그럼 자, 생각합시다. 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주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이 주택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유효세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렇지만 상대로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상대로 희소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든 건 결국 이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즉 유용성이다. 그리고 유효수요, 상대효성,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를 발생시킨 것이지 어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를 더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 즉 양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도성.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와 같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들이 있더란 참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자 보세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선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킨 요인이 되겠고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때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감정의 규칙 여기다면 이 같은 형성 요인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요인 뭐 일반적 요인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 요인 다음은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지요. 지역 요인 다음은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전 국통을 대상합니다. 전 국통을 대상으로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흔히 전국적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학군이 좋다면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학군이 좋다 해서 강남만 가치 형성에 미치는 거 아닙니다. 전국 어디라도 학군이 좋다면 이 자체가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서거나 SRT 역사가 들어서나면 이 자체가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전 국통을 대상으로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이제 이처럼 대상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평가론에서 대상 부동산이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대상부동산은 뭐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그런데 참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서 대상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요인이라서 지역 요인은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어찌 보면 하여튼 일반 요인이 대상 지역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상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할까요?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해 그렇죠?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 이제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대상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더라. 지역 요인들이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요인은 이와 같은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상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같은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부동산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대상부동산 자체를 분석을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이라서는 이처럼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 되겠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지역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겁니까? 바로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음 개별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겁니까? 바로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495페이지를 보세요. 1번 챕터 이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가치는 중간쯤 효용 즉 유용성이죠. 다음 요요 수요 상대적 일수성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다. 어느 하나만 있어 발생이 아니라 했죠.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다. 이들을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란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할 줄 보세요. 네, 린 교수는 자 미국의 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전성, 즉 양도화성 여기까지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효용, 즉 유용성이다. 요요수요, 상대유성 이 같은 요인들이 상호 결합돼서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학자에 따라서는 권리의 이전성이다. 즉 양도성 여기까지 포함해서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를 1번 봅시다. 자, 효용, 즉 유용성은 자,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1번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함으로써 얻는 효용에는 주거용 부산의 경우에는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용 부산의 경우에는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효용, 유용성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대상부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든지 소유권의 법적 정도 대상부산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예, 특정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즉 구매 의사, 구매 욕구가 되겠지요. 여기에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된 게 바로 뭡니까? 유효 수요다 알 수 있겠죠. 이를 우리가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 3번. 상대적 일성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성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상대적 일성이 결국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할 만큼 있는 게 아니다. 이때로 상대적 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효용, 즉 유용성이다. 유효수요, 상대적 일성, 이분을 더 구체로 교육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들을 움직인 요인을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다. 결국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뭐랍니까?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겠지요. 서로 연관되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 아랫줄 봅시다.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상본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을 어때?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양고래 1번 봅시다. 자, 일반적 요인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용도나 지에 관계없이 전 국통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 선이 전국적 요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자, 4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양고래 2번 지역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설명드렸지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498페이지예요. 중간점 양호 3번. 양호 3번. 자,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뭡니까? 바로 개별 요인이다. 이런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절 가치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3절로 넘어갑니다. 499페이지예요. 3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때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이다 속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때 제 이 말이 있는 제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이다. 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 즉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행위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죠. 대체로 우리 시험도 3절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1절, 2절에서 출제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절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렸어요. 자, 1번 챕터 봅시다.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되지요. 형성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성 또는 규칙성이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가격의 제원칙은 감정평가를 통해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를 통해 지침으로 삼는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음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3가지. 이 중에 일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분도 여러분은 너무 깊게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이 의의와 특징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번 과제에서는 일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0페이지 보시면 양고로 2번이에요. 양고로 2번 변동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동의 원칙이다. 자, 저희들이 지금 설명은 뭡니까? 바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이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변동 원칙은 말 그대로 보세요. 변한다는 이야기. 뭐가?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와 원칙을 우리가 이제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인데, 자, 이와 같은 A란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란 부동산인데 이 A란 부동산 가격도 시간 흐름에 대해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017년 2월 20일입니다. 자, 이 시점이 2016년 10월 1일이다. 자, 이 시점이 2016년 1월 1일이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자, 이 A라는 부동산 가격은 자, 2010년 1월 1일 현재 가격과 10월 1일 현재 가격과 2017년 2월 20일 현재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어떤지 어느 시점을 기준에서 평가하는 여기 따라서 A 부산의 평가가 또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에서 평가할 것인가 이와 같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20일이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해 봅시다. 이 점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점은 감정평가 결자인데 기준 날짜를 말한다.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결국 이 사례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20일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감정평가에서 이처럼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점 기준에 예를 들어서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한다. 어떤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자, 2017년 2월 21일째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2016년 1월 1일 날 거래됐던 사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가 거래 시점이 되겠지요. 거래 시점. 이 시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 시점과 기준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면 어때?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때? 기준 시점의 가격을 어때?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느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준다. 이 작업을 우리 시점을 맞춰준다 그래서 뭐라 표현할 것인가? 바로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참 시점 수정을 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굳이 시점 수정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 수정은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점 수정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래 시점과 그것과 기준 시점이 이처럼 어때? 불일치하다는 이야기,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점의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켜준다. 이 작업을 뭐라 합니까?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하시고 무엇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굳이 시점 수정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도 뭐 관련됩니까? 변동 원칙과 관련된다. 선생님들이 가격 원칙 관련해서는 어떤 우리가 의의와 특징 이걸 정리를 잘해야 했죠. 그래서 변동 원칙은 뭡니까? 부동산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의 정리하시고 다음 이론에서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시점 수정에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같은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양월 2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도 일반적과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가격 원칙을 뭐라 합니까? 변동의 원칙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동안에 1번 보세요.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성인 영속성과 인문적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영속성이다.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변할 수가 있다. 다음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어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점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게 성립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4번 평가 시 기준 시점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점 수정의 이론적 가는 가격 원칙이다 설명됐죠. 평가 시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점 수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 활에는 가격 원칙 바로 뭡니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보겠습니다. 양고 3번 보시면 예측의 원칙이다 나와 있죠. 예측의 원칙이다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나 현재의 유용성 여기서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장래 유용성에는 예상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예측의 원칙은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장래 유용성에 대한 예측 이게 중요하다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자, 유무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부동산 가치를 우리가 정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정의는 어떤 원칙? 예측 원칙과 관련이 있다. 왜? 오래 쓰기 때문에 이제 장래 기대되는 유무의 편익이 있겠죠? 이걸 어때? 이걸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 예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 없이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봅시다. 영어 3번. 부동산 가격은 과거나 현재의 유용성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뭐에 결정됩니까? 장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뭐라 합니까?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측의 원칙이다. 자, 이런 예측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적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자, 예측 원칙은 장래 유용성 예상 이걸 근거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야기죠. 따라서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측 원칙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양거로 5번입니다. 양거로 5번 여기 보시면 기여의 원칙이다 소개되고 있죠. 기여의 원칙이다 소개인데 이 기여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 원칙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격은
예,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예, 기여의 원칙이 된다면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바로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자, 대상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란 이야기. 이 건물이 자, 50억짜리예요. 이 건물이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예, 건물의 가치는 정확히 51억일 것인가? 자, 50억짜리 건물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이 건물의 가치는 정확히 51억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때에 따라서 어때? 51억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51억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51억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면 결국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어떻습니까? 기여한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이때는 예,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51억이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기여한 정도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 굳이 이때는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부분이지요. 건물은 전체가 되겠다. 참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가 크다라면 어때?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적다라면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가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더라. 결국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때 뭡니까? 적부 이게 뭡니까?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라는 이야기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여의 원칙 여기에 의해서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여부를 판단할 수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가격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내가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가정합시다. 다음 인근에 조그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1억이에요. 1억. 과연 이 필지를 내가 매입해서 이처럼 합필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본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어떤 이제 1억짜리 이 필지를 매입해서 합필했을 때 이 토지 가치는 반드시 11억일까요? 아니겠지요. 11억보다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높게 평가되면 당연히 매입해서 합필하고자 하겠지요. 추가 투자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11억보다 더 낮게 평가되면 굳이 매입해서 합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처럼 부분이 전체 기준 어떤 냐에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원칙 관련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 필지가 전체 기한 정도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내가 이처럼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한 층을 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한 층을 더 올릴지 말지 증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도 어때? 이 부분이 전체 기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기원칙 관련된 사례들이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두 가지 사례는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된 사례고요. 이 부분은 아직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보세요. 양고로 5번입니다. 양고로 5번. 자,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합이 아니라 그랬죠. 이처럼 생산비합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여도의 합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격 원칙을 뭐랍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동그라 1번 보세요. 1번.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가 전체 기한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여도가
기여도가 클수록 어때? 그만큼 높게 평가되기,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이 성립 근거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용도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서 그래서 전체 기한 정도 가장 큰 용도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사이트처럼 어떤 병합 이와도 관련돼 있겠죠. 예, 관련다 보시면 되겠어.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합필하거나 기존 건물 증축한 경우, 자 이처럼 자 우리 두 가지 사례 설명드렸죠.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 합필하는 경우, 기존 건물 증축하는 경우, 이때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돼 유용한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50억짜리 건물에 1억 원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가치가 51억 원이 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건물 가치의 기한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이 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뭡니까? 바로 기여의 원칙이다. 기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여의 원칙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호로 6번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말 그대로 보세요. 예, 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말 그대로 수익은 어때? 배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 수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총 수익은 다시 어때? 생산 요소에 적절하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네,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3대 생산 요소죠. 그렇지만 경영학에서는 경영 여기까지 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여기까지 포함해서 출제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서 발생한 총수익은 다시 이와 같은 생산 요소에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노동, 자본, 경영 이분은 어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빨리 안 주면 도망간다는 이야기에서 도망간다. 그래서 노동, 자본,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잘 보세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수익이 있다네. 총수익인데 빨리 안 주면 도망가 버리는 즉 유동적인 본인 노동, 자본,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을 해주고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는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 남는 건 어디에? 바로 토지에 귀속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자녀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양호로 6번입니다.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에서 발생한 총수익은 이들 지수에 배분되는데 어디에 먼저 배분났어요? 자본, 노동,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 노동 및 경영의 배분 대목 이외의 잔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는 어디에? 토지에 귀속된다는 겁니다. 예, 귀속된다. 예, 이 같은 가격 원칙 어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익 배분 원칙은 토지 잔여법 등의 성립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변동의 원칙 이야기 드렸지요. 다음 예측의 원칙, 그리고 기여의 원칙,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 이처럼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의와 특징 정도 잘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균형의 원칙부터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